네, 이게 녹화예요. 좀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한번 땡겨보시죠. 촬영은 안 된다는데. 지금부터 한 동안 다 녹음됩니다. 네, 됐어요. 됐어요. 오늘은 신정 1-4고요 조합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여러분들 해임총회 끝나고 선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앞으로 선임총회를 통해서 만약에 임원을 선임을 하시게 되면 그때 후임 임원들이 어떤 문제를 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사업비를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이 사업비가 그 전에 참 그 전부터 총회 자료도 사업 진행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그 총회 책자를 한번 가져올게요. 나도 제 과정 편집.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했어. 잘하셨어요. 이게 좀,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 저희가 말씀을 하거든요. 잘 하실 거예요. 저는 왜안 왔어요? 회사님은요? 회사님은요? 이름은 모르겠네요. 제가 우선 그 전에 총회 그런 진행 과정을 여러분 총회 자료만 보고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전에 여러분 조합이 총회를 진행해 왔던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지금 추가 분담금의 부과 근거가 됐던 마지막 총회 자료를 보면서 2013년도 10월 31일자 이 총회 자료의 문제점이 뭐였고 여러분 추가 분담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회 자료가 저기는 없네요. 창립총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 총회 자료는 지금 2007년 4월 14일자 총회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시행 제4호 안건이에요. 사업시행 계획안 보고 및 설계자 선정 계약 추인의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뒤에 바로 회의 자료를 넘겨봤더니 전체 배치도 사업 개요하고 배치도 하나만 딸랑 있습니다. 그러놓고 이게 사업시행 계획을 여기서 총회에서 의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시행 계획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시행 계획서는 24조 3항 도시정비법 24조 3항 9의 2일 겁니다. 9의 2호에 의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총회에서는 사업시행 계획서 여러분 조합 같으면 분량이 한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시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시정비법 30조하고요. 도시정비법 30조하고 시행령 이게 30조, 그 다음에 시행령 41조 2항 2항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래갖고 이렇게 쭉 규정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한 20여 가지 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무슨 대책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적당히 세우면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양식들이 법 몇 조, 몇 항에 관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양식들을 주장하고 있는 게 서울시 조례,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각 시도의 조례가 또 있는데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 조례가 있는데 그 시도 조례 조례 밑에 또 다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양식들에 대해서 별지 몇 호 양식으로 해라 별지 몇 호 양식으로 해라고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12조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양식들이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건물 면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철거 면적 같으면 별지 13호 소식에 요거는 아니고 철거 면적은 이게 아니라 정비사업의 별지 제16호 양식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라는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별로 연벌을 부여해서 몇 평 몇 평에서 전체 리스트업을 하면 합계를 내면 철거 면적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철거 면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 기존의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철거 면적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는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다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가 하면 국공유지도 우리가 새로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국공유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도로나 공원을 건설해서 다시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고 그러면 결국 기부 체납이 끝나면 공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면적이 얼마고 이게 여러분 사업구역에 어떻게 편입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사업에 사용을 하고 여러분이 다시 개설한 도로나 공원을 다시 국가에 기부 체납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인지가 사업시행 계획 단계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시행 계획서 양식 중에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12조에 나오는 별지 양식 제 18호에 보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줘서 그래서 기존의 정비기반 시설이 지목이 도로인지 공원인지 해서 면적이 얼마고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가 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 제19호 양식에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조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필지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 감정평가액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제 공원이나 도로를 만들려면 공사비도 들어갑니다. 기존의 거는 파서 없애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줄 때는 도로 같으면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공원 같으면 조경시설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면적을 사업시행계획서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런가 하면 사업시행계획에서도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가 정해집니다. 그게 별지 제15호 양식에 보면 자금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사업비, 대지조성 공사비가 얼마, 건축시설 공사비 얼마 해서 크게 자세히는 하지 않지만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자금 조달 계획과 소요 비용 추산액이라는 게 나오고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를 분양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여러분이 분담금으로 얼마를 충당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사업시행 계획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주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총회에서는 조합이 그렇게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작성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한 차례도 지난번 마지막 총회 때 사업시행 계획 변경 총회를 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날 이때에도 역시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변경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거는 그대로고 이것이 변경되어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데 여기도 보여준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서는 이 책 전체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거쳐서 관리처분까지 거쳐서 여러분이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까지 관리처분 인가하고 입주까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변경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추가 분담을 내라고 하는데 그럼 변경할 당시에도 여러분이 자료를 봤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은 좀 끝나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법률 규정을 찾아보시면 30조나 41조 이항이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도시정비법만 불러드린다면 자, 토지 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그 다음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시행 규정은 요거는 여러분한테 나왔고요. 근데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가 정한 사항. 그래서 아까 제가 이때 대통령령은 41조 2항입니다. 근데 41조 2항에 가면 또 1호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15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아까 몇 가지만 지적해드리면 철거 면적도 여기 나오는데 안 나와야 되고, 시행령이 다 나옵니다. 자금계획도 어떻게 소요되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조달하겠다라는 계획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개인별로는 그 당시까지는 물론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사업비를 고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들어가 있는 게 여기처럼 이렇게 딸랑 두 장이 들어갔을 것이나, 이건 아무것도 없죠. 아까 불러준 내용 중에 배치도를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 규정에.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시행계획을 내줄 수가 없죠. 이거 갖고는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간 것은 법률이 정한 대로 제대로 된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을 한 게 아니라 조합장이 임의로 만들어버린 사업시행계획서가 인가가 난 겁니다. 여러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때 조합 설립 인가 때 여러분이 사업비를 승인을 한번 받는데, 사업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또 사업비가 승인이 되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조합장이 임의로 구청에다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이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임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효에 관한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 시행을 기초로 해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하나 설명드리면, 저 안건이 나오는 바람에 그랬는데, 전체적인 사업 플로우라는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도시정비 사업을 하려면 추진위는 이제 그러니까 빼버리고요. 조합 인가 때부터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조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실제법이자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의 진행 순서대로 조문도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를 16조에 봤고요. 아까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여러분 조합의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이 안건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업시행인가인데, 사업시행계획인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획서를 의결하고 구청은 계획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8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서는 30조에 아까 정하고 있었죠. 30조하고 시행령은 41조 2항.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건축허가가 떨어졌으니 분양을 신청해라. 그러면 기존의 여러분의 주택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평가가 돼 있고, 여러분이 분양받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면 그 차익이 얼마다라는 것을 계략적인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고 분양을 받을래,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현금으로 가져갈래라는 게 조합원 분양 신청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46조입니다.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근거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은 48조 1항입니다. 48조입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까 48조 1항에 똑같이 사업시행계획서처럼 이러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관리처분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걸 근거로 이제 이 이후에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48조의 2입니다. 그리고 철거가 끝나면 착공을 합니다. 소위 시공보증입니다. 시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하는데 이게 51조입니다. 그러고 나면 준공입니다. 52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끝나버리고 나면 여러분은 사실상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회사가 철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시공을 착공하면
그 사이에 조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51조, 바로 52조로 넘어가죠. 조합은 가만히 있고 이제 시공사가 건물 짓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받아서 이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듣겠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야만이 이걸 기초로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고, 분양신청이 기초로 해서 받는 게 관리처분인가고, 관리처분이 끝나야만이 철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거가 끝나야만이 이제 시공을 착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착공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54조에 의해서 이전고시랍니다. 이전고시가 이제 54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분담금을 안 낸 사람이 있다면 57조에 의해서 청산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청산금 부과는 57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전고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관리처분에서 정해진 그대로를 갖다가 이전고시를 하면 이전고시와 동시에 그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을 봉사비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조합원 분양을 할 때 계략적인 분담금을 정했고 관리처분 시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을 더 받아내고 싶으면 요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거를 변경하려면 근데 조합원 분양 신청을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분양 신청은 가만 놔두고 새로 분담금만 늘어나는 관리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아직 소송이 그게 쟁점이 제기된 바는 없는데 이것도 분명히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했으면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내고 32평을 추가로 내고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해서 8천을 내야만이 32평을 분양받게 한다 마나 이러면 나한테는 분양 신청의 기회를 다시 줘야 되는 게 법리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돈 갖고는 못 사.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이 조합원 분양 신청인데 분양 신청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옛날에 한번 했으니까 그건 가만 놔두고 금액만 막 올리면서 하는 게 타당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요거에 관해서는 소송이 쟁점이 되거나 제기된 바가 없어서 법원의 판단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꼭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법리가 너무 명백하게 조합원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고시에. 그러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분담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양 신청의 기회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너무 불이익이 심하면 나는 분양 신청 못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서 많은 조합들이 다 준공까지 떨어지고 준공까지는 아니지만 심지어 준공 떨어지는 데도 있고 입주한 후에 저기 많으니까 아니면 입주가 딱 임박해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종전 기준에 맞춰서 내가 전세를 살다가 입주날짜 거쳐서 딱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라면 그게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냥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현금 청산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현금 청산을 하려면 만약에 3년 전에 이때 현금 청산했다면 이자라도 붙었죠. 근데 내 한 3년을 기다렸다가 분양 신청은 옛날 그걸로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놔두고 추가 분담금만 계속해서 올리는 관리처분 계획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담금 자체가 같을 수도 없고 이 당시에는 이 조건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한 것이지 새로운 조건에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법리상으로 명백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조합원 분양 신청은 그대로 놔두고 관리처분만 해서 추가 분담금만 늘려가겠다는 관리처분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자체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겁니다. 과거에 내 재산을 얼마로 평가해서 사업성을 평가해보니까 어느 정도 평가가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얼마를 추가로 분담해야만이 새로운 얼마짜리 주택을 분양받겠다라는 선택 기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 신청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조합들이 얼토당토 함께 계속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시키면서 부당하게 분담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게 현재 조합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사업시행계획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연락공사 신청을 하시면 대단히 두껍고 법률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양식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돼 있고 한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런 인가 과정에서 구청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청은
이 인가를 해줄 때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서와 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총회에서 제대로 의결이 됐는가를 심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행 규칙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를 의사록하고 이걸 했으면 여기서 그런 많은 사항이 정해졌다는 게 나옵니까? 그 양식이?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도 인가를 해줍니다. 기가 막힐 일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이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시행 계획서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추가 분담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구청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소송 실무에서는 기본 행위를 조합이 했고 관리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행위를 조합이 했고 구청은 인가 행위만 했는데 인가에 대한 행위, 소위 보충행위에 대한 하자만의 소송은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기본 행위의 무효를 다투는 걸 변론으로 하고 보충행위, 인가 행위만의 하자는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그래서 구청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 소송에서 피고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 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아마 구청을 피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피고 지적입니다. 조합만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청구 취지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로 오래됐습니다. 그 판례들이 그렇게 하는 조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좀 다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제가 이 설명을 길게 드렸냐면 조합 설립 인가를 기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가 조합 설립돼야만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기초는 아니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조합원 부장 신청을 받고 조합원 부장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행행위인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가 됐을 때 관리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 무효입니다. 자동은까지는 아니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자동은 아니고. 지금까지 앞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되면 이 인가의 기초에서 했던 후행 행위들은 다 무효라는 얘기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무효가 돼도 거기에 기초가 됐던 그 후행 처분은 선행 처분의 무효로 인해서 후행 처분은 다 무효라는 게 현재 대부분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돼서 이게 억울하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업시행 계획만 잘못돼도 관리처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처분 계획의 무효를 설사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하면 예비적으로 두 개의 카드를 쓰라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 무효, 관리처분 계획 무효하면 둘 중에 하나만 무효가 돼도 여러분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사업시행 계획을 무효를 시켜버리면 근데 여러분이 좀 일이 팍팍합니다. 사업시행 계획부터 다시 출발해야 관리처분 가려면 피곤하니까. 그러나 조합이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다면 거기서부터 날려버려야 할 일이긴 합니다. 네. 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총회 안건 보니까 철거업체 선정 추임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후에 또 사업시행 변경인가 나올 때는 제가 설명 안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조합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은 안 지켰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금호 29역에서 똑같은 소송을 해서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재판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업시행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안 정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사업비도 모른다. 근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서에는 사업비 내용도 나오거든요. 조합설립 인가서에도 나오고 관리처분 인가서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고지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무효가 명백하다라고 한 게 행정법원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무효 판결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당시에 언론에도 되게 크게 소개됐던 그런 판결입니다. 철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이게 뭐야? 철거업체 선정을 추인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철거업체 선정을 추인하고 계약 체결을 저기로 대의원회로 위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의 가장 조합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정비법 24조 3항입니다. 5호입니다. 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면서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총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예산이라는 건데 뭡니까? 예산이라는 건 한 회계년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의 총괄표 예산이라고 합니다. 어느 기관이. 그런데 그 예산을 수립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전년도에 해야 되겠죠.
미리 총회 의결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이미 회계연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국회에서도 9월 20일자 국회를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하는 이유가 9월 20일 날 개최되는 정기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다음 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수립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한번 했었죠. 12월 31일 날 밤 10시까지도 예산이 통과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준 예산 사태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발생할 뻔했는데 2시간 넘게 통과시켰죠. 작년에 미국은 실제로 준 예산 사태가 벌어졌었죠. 12월 말까지 통과가 안 돼서 전년도에 준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했고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월 10일 날 공무원 받는 군인들 봉급은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산도 정한 상위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결의사항인데 여기에 도시정비법은 총회 결의를 그러면 언제 받을 것이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판례로 보완해 놨습니다. 그 판례 번호가 대법원 법률 검색 들어가시면 2009도 14296이라는 판례입니다. 법률에는 사전에 시기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어저께 예를 들어 업체는 선정하고 총회는 내일 모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사전 결의를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입니다. 사전 의결을 결의를 의미하고 이때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해서 조합원 총회에 선정해야 되고, 만약에 미리 해버리고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안건 자체가 추인 안건입니다. 추인을 받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위반이 되는데 추인했다 해서 일반적으로 근데 왜 그 표현이 판례가 자세히 나온 거냐면 민사상으로는 보통 민법에서는 내가 무슨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추인을 해주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때 말하는 사전 의결이고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도시정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판례가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더 나아가서 원래 이 책임은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가 당연히 있고요. 이사는 업무집행사원이니까 책임이 같다 똑같이 있는데 감사는 감사의 업무상 의결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도 없거든요. 이사회 의결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례에서는 감사는 통상 업무집행사원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감사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위 감사도 공범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조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나올 텐데요. 보나마나 나올 텐데 벌써 처음부터 2007년도에 추인을 했는데 미리 업체를 선정하고 나중에 총회에 열려서 추인이라는 제목 자체가 추인이지 않습니까? 그 추인을 받아도 도시정비 위반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안건 제목만 보더라도 나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처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자, 요 처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 회복을 하려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건 형사 판례입니다. 도시정비 위반 판례니까 85조 5호 위반이다라는 판례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계약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법원에서 2010년도에 2014 105-1125라는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계약은 그 계약이 무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회사를 상대로 나온 판례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총회에 OS들이 돌아다녔습니까? 이번에도 OS 여러분이 체험을 한번 하셨고 OS들을 사전에 어떤 OS를 계약금액 얼마에 여러분한테 쓰겠습니다 하고 사전 의결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이 OS 주식회사 인로드라는 회사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이 사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이 무효인데 여러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조합이 선정해버리고 돈까지 지급해버렸다. 명백하게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 효력도 없는데 돈을 줘버렸다. 근데 추인을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소급의 효력이 있는 건데 추인을 하더라도 위반이다. 그런데 이렇게 위반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면 효력이 없는데 대금 청구하거나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시정비법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현재 조합이 갖고 있는 불법행위, 기본적으로 조합 임원들이 했던 불법행위를 전부 근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승인도 받지 않고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걸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집행해버렸다.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죠. 여러분이 제대로 연구하고 밝혀내면 여러분 후임 조합의 임원들이 반드시 관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을 그냥 들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권익의 대변자가 조합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권익을 누가 대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견해를 조합은 여러분 앞에서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일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자로 선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해임과 선임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하나의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될 작업이 사람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으려면 혹시나 후임자에 의해서 그 처벌이 무마되거나 혹시 매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조합에서만 그걸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6화 건도 보니까요. 그런데 이 건에서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여러분 정관 32조 7항에 보시면, 재개발조합은 다 똑같습니다. 32조 7항에 보시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과거에는 예산회계법이라고 불렸던 법입니다. 국가기관이 계약을 할 때 그 법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지킵니다. 여러분도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는 조합은 최소한 국가가 업체 선정하듯이 그런 절차와 방법에 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사업장이 아니니까 여러분 조합의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의 사유가 있긴 합니다. 시행령 쪽에. 그런데 수의계약은 뭐 특허라든가 그 사람은 아니면 뭐 금액이 제조업 같으면 용역 같으면 5천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하게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입니다. 그러나 거기 사유에 해당되는 거에 한해서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계속적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든가 아무튼 수의계약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나하나 선정된 게 있습니까? 업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도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1억 이상이면 제조도 모두 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데 여러분 정관을 하나도 안 지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봐주셨기 때문에 오래오래 연임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조합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6호항 건 협력업체, 변호사, 회계사,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제목 자체가 법률 위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미리 선정해버렸고, 이렇게 업체가 다 나와 있는 거 보면 미리 선정해버렸고, 여러분에게 나는 도시정보를 위반했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고지해주면서 동참해라. 내가 도시정보를 위반했는데, 시공사 선정 추인의 건. 당시에는 옛날에는 시공사도 2009년 2월 6일 법개정과 함께 아마 저기가 됐을 겁니다. 경쟁 입찰로 됐고, 그전에는 시공사 혹시 선정에 따라 추인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요거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요거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요거 하나에서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저는 이렇게 봤네요. 여러분한테. 그런데 분양 신청을 할 때는 계략적인 부담금을 사업시행 인가서를 붙여놨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받는다고. 근데 그때 보니까 여러분은 아까 자료가 없었는데 1770억 들어간답니다. 사업비는. 인가서에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아까 배치가 오래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업비로 보지 않은 사업시행 계획은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계략적인 분담금을 정해서 받아야 하는데 계략적인 분담금이 없네요. 여러분한테는 분양신청 이 당시에 받을 때 분양신청 하라고 있는데, 네, 그러면 내가 몇 평을 내 거를 얼마를 쳐주고 몇 평을 내가 분양받는데 얼마를 낼 것이냐 없습니다. 네, 전혀. 그러니까 이 분양신청도 쉽게 얘기해서 계략적인 분담금 내용 이렇게 한다 방법만 알려줬지 없습니다. 계략적인 분담금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도 엉터리인데 아까 다 지워버렸습니다. 바로 사업시행 계획에서 분양신청이 엉터리죠. 근데 이걸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 계획이 적법합니까? 분양신청 자체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이 엉터리다 보니까 분양신청도 엉터리. 그 다음에 거기를 기초로 해서 수립된 관리처분 계획도 엉터리. 어디서부터 암엉터리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엉터리가 뭐냐면 조합 설립은 제가 나가서 모르겠고요. 사업 시행 계획 엉터리, 분양 신청 엉터리, 관리처분 계획 엉터리. 거기에 조합원은 엉터리가 아닐까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실직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조합원이면 다 조합원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세요. 이제 시공계약이 있네요. 근데 시공계약은 뭐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쉬시죠. 자, 관리처분 계획은 아까 조합원 분양 신청이 계약적인 분담금도 통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원 분양 신청이 하자 때문에 이것도 하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 신청을 스마트폰이 있으면 쳐보십시오.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48조 1항 한번 보시죠. 아까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48조요. 도시 밑만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서 주거환경 정비법 48조이다. 48조 뭐라고 돼 있죠? 이거 보실래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분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한 달 전에 30일 전에 계획을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거 여기 지금 엉뚱한데 어디 밀고 48조이다. 48조이다. 주산백과 이거 가고 48조 쭉 가면 쭉 늘려서 읽어보세요. 아니 거기서 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죠. 주거환경 정비법을 치셨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뭐 요약을 불러놨게. 자, 지식백과를 눌러버리면 안 되고요. 법령을 누르셔야 돼요. 법률정으로 누르고. 자, 법률정보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기 쭉 가시면. 자. 48조. 자, 여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자, 48조 법률정보에서 여기 사업시행 1호부터 3호까지 반복으로 시행하는 왜 이렇게 못 찾지? 뭐하고 있어? 내가 찾아놨잖아. 찾아봤지만 왜 또? 여기 보면 30일 전까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기 30일 전까지 3호에서 5호에 48조 1항 3호에서 5호에까지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호가 뭐냐면 48조 1항 3호가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 다음에 4호가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그 다음에 5호는
정비사업계획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가 3, 4, 5를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여러분에게 3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통지했습니까? 기억 없죠? 없습니다. 통지했어도 지금 뭐 여러분들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먹을 만하니까 조합 해먹는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서는 뭐가 있냐면 48조 1항과 그 다음에 시행령 50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48조 1항 5호에 관한 사항을 하나 정했습니다. 당시의 관리처분 계획이. 이게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입니다. 48조 5항 보세요. 48조 5항에는 나와 있는 요거 하나를 정했습니다. 48조 1항 5호. 나머지는 정한 바가 없고, 아마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에도 여러분에게 통보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했다고 하는데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안 한 거 맞습니까? 지난번에 48조 1항 3호부터 5호를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변경인가 받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분담금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 통보 안 했다고 그랬죠? 개인별로. 과거의 종전평가액이 얼마고 종전에 이런데 변경이 되면 어떻게 분담금이 개인별로 달라집니다라고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추가 분담금 될 거가 얼마인지를. 관리처분 인가한 뒤에 통보해 줄 때까? 그냥 저 10월 31일 그 이후에 이전에 약간 그 추가분담금이 나왔다고 그 책자의 제일 밑에 아주 위에는 글씨가 좀 큰데 밑에 조그맣게 총회 이후에 총회 이전에 개인별로 추가 분담금은 내역을 통보를 안 했죠? 네. 아까 이게 뭐냐면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해 결림 이거 말고 왜 이거 여러분들에게는 뭘 통보를 해줬어야 되냐면 아까 지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추산액과 종전 가액 그 다음에 저기가 있는 날을 종전 사업 시행 이전 고시일 기준으로 한 분양 대상자별 예지 건축물의 규모 및 추산액하고 여러분 분양 신청한 거하고 그 전에 종전 가액을 통보해서 분담금이 얼마라는 걸 여러분에게 3호에서 5호까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없고요. 개인별로는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고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변경 인가를 받으려면 과거에는 내가 내 재산이 1억이었고 내가 3억짜리를 받는데 2억이라는 분담금을 냈었다 라고 하면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에서는 분양가액은 3억인데 너의 옛날 평가액은 1억 그대로지만 비례율이 떨어져서 네가 이전에 2억만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게 1억까지 평가를 못 받고 이게 8,100회 평가를 못 받으니 이제 비례율이 떨어져서 너는 1억 2천을 내라 이런 취지의 통보를 해주어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한 달 전에 해주면 최소한 30일 전에 해줘야만 여러분이 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숙고해서 내가 나는 부결 안 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분양 신청을 기초로 해야 되니까 분양 신청을 사실 따로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안 한다면 뭐 어쩔 지금 나는 뭐 내가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법리상 분양 신청을 기초로 수립하기 때문에 분양 신청에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기초되는 사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 분담금은 나왔지만 여전히 분양 계약서는 안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옛날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 엉터리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이 근데 그걸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현실입니다. 추진을 받았냐면요. 그래서요, 요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지금 이번에 변경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해서 그런 거고, 당시에 여러분의, 저기 계획은, 당시에 수립했던 2010년 9년도에 최초로 수립했던 관리처분 계획은, 아까 절차상 하자는 지금, 여러분이 그때 거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때 거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최근에 거는 작년 거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은 변경이 되면, 종전의 계획은 변경된 처분에 흡수되고 맙니다.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마나 의미도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은 사전에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거 여러분도 이게 지금 관건이 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조 1항 5호 외에는 나머지는 정하지 않았죠. 이거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 이게 2011 구합 822호입니다. 2011 구합 822호. 이거는 지금 제가 번호를 기억 못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계획은
무효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그 사건 번호가 예를 들면 2012구합 5831입니다. 2012구합 5831. 요게 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때 그 관리처분 계획이 유효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효 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사업비를 정하지 않아서 무효. 그 다음에 저기에서 정하지 않아서 무효. 산달 전에 통지하지 않아서 무효. 그 다음에 48조 1항 5 외에 다른 사항을 정하지 않아서 무효. 이미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조합에서 그런 하나의 하자를 놓고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자가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공감이 현재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보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무효 사유가 다른 데서는 여러 개 하자 중에 단 한 개만 하자가 있어서도 다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권리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구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정상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개척을 하고 이미 많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산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등산로를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아무도 가지 않은 등산로를 여러분이 개척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원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법리상은 명백하지만 제가 그 주장은 여러분에게 소송에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소개해드린 아까 판결들은 이미 누군가는 판결을 받아놨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만 하면 쉽게 이미 한 번의 등산로는 뚫려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등산로는 관리처분 계획 소장을 제가 잠깐 본 적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 여러분이 코멘트 하십시오. 명예에 관한 문제라서 비디오가 꺼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협력업체 선정, 그 다음에요.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살짝 잽을 하나 던져봅니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왕창 해치우면 됩니다. 저것들이 이렇게 해도 모르는구나 싶으면 한꺼번에 이제 해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한 개나 두 개 막 올라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그래서 소위 말해서 13개의 업체를 조합장이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치웠고 여러분한테는 추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도시정부 위반했으니 그리 알아라라고 여러분에게 통보하는 안건이 올라옵니다. 이게 추인의 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정부 위반이라고 그랬죠. 이 계약의 효력은 무효고요. 그런데 조금 보니까 여기에 이따가 좀 잘 보십시오. 상하수 여러분이 가서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따 제가 철거비리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상하수도 이설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회사 이름이 상하수도 이설의 2억 2,500이고요. VAT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태아건설이고요. 태아건설. 그 다음에 성한 GNI 있습니다. 성환 GNI네요. GNI가 도시가스 이설이 있습니다. 1억 4,400, 42만 8천 얼마 나옵니다. 약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화성 ENG가 있네요. 화성 ENG가 전기 이설이랍니다. 이것이 2억 8,300 얼마 나옵니다. 근데 390정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 모르긴 해도 조금 이따 철거계약서를 여러분이 안 보여줘서 모르는데 철거계약에 포함된 내용을 별도로 뽑아내서 이중계약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듭니다.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고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다음에 조합이 바로 잡히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이따 다른 조합의 사례를 들여서 여러분이 저기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계약서를 안 갖고 왔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부분 조합이 허위로 이중이나 그 가짜 계약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사례 유형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회사가 총회자로 있으니까요, 있었구나라고 하시고, 이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와서 클린업에 가서 확인해 보시든지 해서 스스로 여러분이 조합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잠깐 쉬시라고 하시니까요, 좀 쉬셨다가 5분만 쉬셨다가 다시 하시죠.